10월 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 출국,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 한국으로 송환됐지만 유유히 귀가,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다시 세무서에 복직해서 정년퇴직하신 분 있죠. 검찰의 봐주기 의혹의 당사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각종 의혹이 많았던 이 사건에 대해 뉴스타파에서 의혹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간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직접 취재 보도한 한상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쓰인 왕 글씨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위한 정치에서는 정치권과 미신에 대해 김윤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죽겠습니다. 정말 뉴스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은지 기자가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정동 팀에 또 배속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 팀에 있어서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좀 팔로우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옥석을 가려주는 네. 덕 좀 보겠습니다. 네,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게 뭐 위례에서 연습하고 대장동에서 제대로 이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냐, 화천대유의 그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검찰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좀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수사팀이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분이죠. 정영학 회계사 등 이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집중 조사를 했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 개발 관여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당시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장동 의 추가 로비 의혹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대장동 의혹이 위례 신도시 의혹으로까지 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은 2013년 말에 민간 참여사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시행을 맡아서 공동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인데요. 여기서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의 뜰과 비슷한 역할을 했고 또 TFV. 그렇죠. 네. 사업 구조 역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관 합동 구조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사팀은 이제 어제 조사한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대장동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 유 전 본부장이 받은 8억 원이 계속 기사가 나고 있어요. 뇌물수수 혐의 액수 8억 원. 그렇죠. 이 중에 3억 원이 바로 이 위례 신도시 개발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3억 원은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는 함께 했지만 대장동 개발에는 끼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준 3억 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일부 돈이 정 씨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이제 각각 60억씩 해가지고 120억 정도가 건네졌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YTN에서 아까 다 보도했더라고요. 그 세 명이 정 씨, 이 정재창 씨하고 남욱, 정영학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씩 해서 150억을 만들어주자.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해서 빈마금용인. 예.
근데 남욱 변호사는 돈을 줬는데 뭐 정영학 씨는 뭐 다 안 줬다라고 뭉개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의 뇌물죄 8억 그 혐의 8억 중에 3억은 위례, 5억은 대장동 건이다.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건데 오늘 사실 오전에 경향신문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이제 위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사안이 연결돼 있고 남욱이나 김만배 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된 그런 어떤 이득을 챙겨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인데 네.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2011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초 시행사이기도 했었던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남욱 선수가 주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남욱 선수가 그 당시에 주도를 했는데 2009년에 1,800억 원 정도를 PF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예. 절반 이상인 한 1,100억 정도, 1,150억 정도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서 나왔고, 네. 근데 이 사안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그 비리나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건데 부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 수사 윤석열. 예,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었고요. 예. 예, 이 사안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 1,100억 원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돈이 종잣돈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장동 프로젝트에도 상당수 사용된 게 아니냐, 토지 매입 비용이나 운영비로 사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요거는 지금 약간 가르마를 타보면은요. 위례하고 대장동은 등장인물이 같고 그 구조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말하자면 확정 수익을 일정하게 공공이 받고 그 다음에 수익이 더 나면 추가로 받는 뭐 이런 식의 수익에 비례해서 돈을 공공이 그렇습니다. 받을 수 네. 있는 걸로 구조로 짜여졌는데 사실은 별로 수익이 안 났어요. 판교 쪽도 그런 비슷한 구조였는데 판교 쪽도 수익이 안 났어요. 큰 수익은 안 났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아직 정산도 안 끝났어요. 정산도 안 끝나. 비례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간 쪽에서 계속해서 정산을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공 쪽에 줘야 될 돈이 정산해서 돈이 많아지면 점점 더 그렇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미룰수록 운영 비용의 명목으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이제 커질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위례와 판교를 보고 실제로 대장동은 그와 달리 확정적인 수익을 공공이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측면의 해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부산저축은행 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전에 총장 시절에 그 뭐 본인이 그 사모펀드나 금융사건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예로 들었던 데가 부산저축은행 사태건이거든요. 자신의 이제 수사 치적 중에 하나로 내세웠었는데 예.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이 건에 관련돼 있는 A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어쨌든 이거 이게 어디서 여러 군데로 지금 쭉 사건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또 핵심적인 약한 골이나 키가 되는 키맨이 또 등장을 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오늘 나온 사실인데 어제 50억 클럽 얘기 나왔던 성남시 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졌어요.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성남시의회 의장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오늘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큰 기여를 해서 3파라고도 할 수 있는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지난해부터 근무하면서 네. 주민 입주와 관련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3선인데요.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6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가 좀 특이한 분인데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2013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를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최 전 의장은 이에 찬성을 해서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민주통합당으로 이적을 한 건데요. 여기서 약간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를 꼽자면 최 전 의장이 2015년 시의회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 전 의장을 성남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시의회 의장하고 그 체육회 상임 부의장으로 간 건 뭐 영전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예. 뭐 하나 찾아준 셈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자체 의회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시네요,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당적보다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권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지역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 부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네. 성남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복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권을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었다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큰 가닥을 정리를 해보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느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하나를 쫓아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그 행정이 민간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해주기 위해서 성남시가 배임의 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죠. 그게 유동규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와 공범 내지는 지시, 공모관계에 있었느냐. 요게 핵심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소위 제1종 우선주를 왜 참가적 우선주로, 즉 이익이 나면 비례해서 공공이 더 가져올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수사에 초점이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화천대유가 개별 이익을 뭐 2,900억 정도 더 받아갔다라고 하는데요. 2,700억이요. 네. 자, 근데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냐, 못한 거냐, 왜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후에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거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녹취 파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고발장 전달하면서 나온 통화 녹취를 공수처가 복원했다. 어제 방송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녹취 파일에 있다. 이런 게 오늘 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은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7분여짜리 녹취 파일 2개를 복구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에는 뭐 제가 대검에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한다. 뭐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게 이 대화에서 김 의원이 그 당시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사건 내용도 상당 부분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 의원은 조 씨에게 해당 사건의 핵심 당사자죠. 채널A 전 기자인 이동재 기자와 이철 전 대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고발장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화가 걸린 시간이 4월 3일 오전 10시 3분. 네, 근데 전화는 한 8분여간 이뤄졌고 통화가 끝난 직후인 10시 12분에 김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 자료를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19분에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 파일을 보낸 뒤에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김웅 의원이 해왔던 해명하고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낼게. 뭘 보낸다, 만들어서. 보낼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서 자세한 사건 개요라든지 의미를 짚어주는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네네. 그 뒤에 관련된 자료나 이제 고발장 같은 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걸 접수해야 되는지, 접수할 때의 그 태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언론에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같은 이 코치까지 해주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전달할 거 다 했으니까 방을 폭파합시다라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김웅 의원이 그냥 나는 받아서 전달만 했을 뿐이지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성은 씨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까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내용을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을 공수처는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좀 더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취지나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녹취록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 채널 A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채널 A와 관련된 채널 A 사건,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던 거라고 보여주고, 저는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렇죠. 그렇죠. 네. 고발장 제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네, 그 네. 자리에 가야 네.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분이라서 장애인이세요. 장애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 나온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장애 비하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한 네, 그런 충분하죠. 발언이다. 근데 저는 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해서 우리가 누구냐, 국민의힘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당시 국민의힘의 선대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같은 국민의힘을 지칭한다면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한테 지역구 후보가 고발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낼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국민의힘 선대위가 아닌 겁니다. 다른 쪽에서 만들어서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 보낸다 그렇죠. 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액면만 보면 우리가 누굴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성은 씨가 당시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다라는 점을 총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검찰로 추정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 김웅 의원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과 동기들이나 뭐 고향 친구를 우리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출신. 그렇죠. 김웅 의원 당시 후보의 가족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예, 뭐 동창이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검찰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이 녹취록이 나오니까 뭐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뭐 이미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있던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네. 일단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취임 이후 입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당원 비중이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오늘 뭐 대장동 의혹이나 아니면 고발사주 의혹 중간에 나온 조금 재미있는 뉴스였는데요. 네네. 오늘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수도권 당원 비중이 36%로 대구 경북 23%, 부산 경남 19%를 앞섰다고 보도를 네네. 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순서가 TK 수도권, PK 순으로 당원 비중이 이루어졌었는데 전당대회 전으로 수도권은 30%에서 36%로 증가를 했고 네. TK는 31%에서 23%로 PK는 24%에서 19%로 각각 감소를 했는데요. TK와 PK 당원의 경우는 이제 수는 증가했지만 수도권 당원 유입으로 이제 비중이 감소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를 두고 아무래도 이준석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 네. 자연스러운 분석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강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네. 또 하나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당원 관련된 그 얘기를 했었던 맥락도 보면 결국 이준석 체제 이후에 유입된 신규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호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경선 레이스에서도 홍준표 후보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거 왜 냈냐 하면 위장당원 얘기 이거 수습하는 중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장당원 얘기했던 거 수습하는 네. 중인 거고요. 자, 정은경 질병청장께서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9일부터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어요. 이거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한마디로 이제 위드 코로나죠. 그 시작이 11월 9일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방침은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나나 많이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 타임라인이 좀 나온 거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도 확보했다고요? 예.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이제 계약상으로는 2만 확보하겠다. 명분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4만 명분까지 확대하는 거를 이제 네. 김 총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상가로는 한 정당 이제 9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긴 한데 네네. 뭐 일단은 이게 이제 치료제를 확보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이제 그렇죠. 단계적 방역 조치의 그 완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네네네. 그 $700라고 해요. 한 세트가. 네. 닷새간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700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8, 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도 총 362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어쨌든 11월 9일쯤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을사사화, 대윤, 소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난데없이 대윤, 소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이름 윤대진, 윤우진,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윤, 소윤 연결이 돼 있었던 건데요. 윤우진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봐줬다.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7번을 냈는데 다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내주지도 않았다. 뭐 이랬었어요. 근데 경찰 의견서랑 불기소 결정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종을 뉴스타파에서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정확한 경찰이 다 수집한 증거나 법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경찰은 수사 충분히 했는데 검찰이 봐주게 한 건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특종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잊혀져 갔던 이름이라서 좀 앞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 워낙 오랫동안 따라서 계속 탐사 취재하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그랬습니다. 예. 이 얼개를 먼저 좀 우리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긴 사건이지만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 사건의 얼개를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사건이 시작된 건 2012년 초고요. 예. 그 당시에 용산 세무서장을 맡고 있던 윤우진 씨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 1부장이었던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성남 사실은 변호사죠. 예.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윤석열 씨의 이제 부하 직원이었었던 이남석 변호사. 이남석.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이 윤우진 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 사건의 좀 규모가 좀 컸어요. 일단은 억대가 넘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윤우진 씨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알게 됐던 성동세무서 관할 지역 내에서 육류업을 하던 김모 씨로부터 소위 마장동 재벌.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분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의 뇌물을 이제 받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윤우진 씨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세청 전 동료였었던 네. 모 세무법인 대표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 직후에 또 그 세무사로부터도 이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윤우진 씨는 이제 문제는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이제 도망을 가는 일이 이제 초유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벌어진 당시가 2012년 8월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태국, 캄보디아 이런 곳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인터폴에 이제 수배가 되죠. 네. 그러다가 2013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불법 잡혀.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한국을 압송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뇌물수수 혐의가 굉장히 짙었고 검찰조차도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터폴에 이제 수배까지 내렸던 검찰이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뭐 체포해서 수사하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가야 정상적인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고요. 예, 유유히 집으로 체포에- 귀가했습니다. 예. 네, 귀가하고 이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체포해온 뒤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사건이 됐고 2013년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제 돕질 않았고요. 네. 그러다가 2013년 8월 달에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손을 떼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네. 검찰이 그 이후에 이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질 못했고 한 1년 6개월 정도로 그냥 사건을 들고만 있다가 네. 2015년 2월 달에 윤우진 씨와 관련된 모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렇죠. 사건이 종결돼 버리는 그런 예. 희한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그 복직을 해서 정년 퇴임하셨어요. 아, 그랬죠. 이분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복직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해외 도피 생활하는 도중에 이제 국세청은 파면 취소를 파면을 해버리죠. 이 사람을 파면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면 취소 소송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파면 취소 소송을 했고 파면이 행정소송. 부당하다면서 파면 취소 소송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랬고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직후에 바로 이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네. 국세청에 복직을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죠. 6월 달이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이렇게 긴 뭐 한 10여 년의 과정이 지금 쭉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말하자면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이었나요? 중수과장이었나요? 네, 중수과장입니다. 예, 중수 이과장인가? 이분이 예. 본인 그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하셨던 거죠. 네네, 제가 그 녹취했었던. 예,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해줬다. 네.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네, 뭐 사실은 내가 소개해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기는 했어요. 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여러 차례 청구를 경찰에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다 기각이 되죠. 한 번인가 7번 나오고 중에서 6번 기각이. 7번 중에 6번 기각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경찰 의견서랑 검찰 그 불기소 결정문 요 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검찰이 봐주기 한 거냐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봐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셨어요. 어떤 측면이 검찰의 봐주기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저희 뉴스타파만 사실 혼자서 보도한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개 언론사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보가 됐고 이제 같은 네. 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이 사건이 하도 희한한 사건이고 네. 검찰이 너무나 무리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심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막상 이 문서를 보고 나니까 네.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네. 제가. 왜냐하면 경찰 의견서가 한 67쪽에 달하는 의견서인데요. 예. 그 안에 보면 윤우진 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용했었던 뇌물수수 혐의가 총 8개나 됩니다. 아유, 맞네요. 예. 예, 이 8개나 되는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찰이 꼼꼼하게 이제 증거를 체증을 하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잘 받아서 네네.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 그 기소 의견으로 이제 넘긴 걸로 보이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경찰의 의견서 내용 중에 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이나 증거들을 수집하다 보면 윤우진 씨에게 불리한 것들이 좀 있고 유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네. 경찰이 수집하거나 본인들이 이제 추가로 수사한 내용 중에서
윤우진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모조리 다 빼버리고 윤우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약간 무리한 추정까지, 네. 무리한 추정까지 담은 이런 내용들만 모아서, 네. 저는 이제 취사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기사에 썼는데, 네. 그렇게 윤우진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취사 선택해서 불기소 결정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가 있고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희와 같이 이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이제 주간지 시사인이 있는데, 네, 그렇죠. 주간지 시사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썼냐면, 전직 검사 출신, 1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3분에게 이제 이 자료를 주고 의견을 구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굉장히 잘 쓴 기사입니다. 네네.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뭐냐면, 네. 전직 검사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가 경찰이 고생해서 수집한 증거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예. 정말 경찰 쪽에서는 화가 났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검찰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취사 선택해서 불기소 결정문을 만들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평을 내놓는 게 이 자료를 본 저도 딱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던 사건이 윤우진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의견서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죠. 당시는 수사지휘권을 전부 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쪽으로 가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의 수사가 자꾸만 무력화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네. 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서 끝났던 그 윤우진 뇌물 사건이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재수사하고 있다. 네. 이거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시 재수사를 한다? 어떤 부분을 재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형사 13부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2012년 뇌물수수 사건이 모조리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5년에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 결정을 했었던 이 사건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관련자들은 이제 추가로 또 다시 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건을 다시 고발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윤석열 캠프에 가 계시는데. 네네. 당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2019년 7월 달 인사청문회 때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주광덕 의원이셨고 그분이 낸 고발장이 어쨌든 이번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단초가 됐죠. 네. 또 얼마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또 한상진 기사가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보도했던 게 그 윤우진 씨가 돈 이렇게 수표 꺼내 가지고 여자분한테 이렇게 돈 주던 사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서 지금 이 사건 또 수사 중이라고 하던데 또 다른 사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윤우진 씨가 2015년에 그 검찰로부터 이제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국세청을 정년퇴직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세무법인을 차렸어요. 세무법인을 차리고 이제 그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세무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이제 제보자 Y 씨라고 제가 이제 지칭하는데요. 그 제보자 Y 씨가 윤우진 씨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최모 씨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윤우진 씨가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을 각종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주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로비 자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받아간 것.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랬죠.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윤우진 씨하고 같이 이제 사업 관계로 이제 묶인 뒤에
이 제보자 Y씨라는 분이 윤우진 씨를 따라다니면서 전현직 검사나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나가서 밥을 사고 골프비를 내고 이런 일들을 1년 넘게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우진 씨의 스폰서 노릇을 한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 그 당시 이제 담당했었던 검사 얼굴이 표정이 바뀌면서 네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라. 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사건이 또다시 이제 묻힐 때쯤에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만나게 돼서, 뭐 그분으로부터 이제 각종 증언과 이제 증거들을 이제 제공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제가 지난 7월달, 8월달 사이에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이제 보도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보도를 하는 와중에, 그 이제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네. 윤우진 씨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2년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돌아가는 사이에 이 윤우진 씨가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줘요. 회유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제보자 Y에게도 그 윤우진 씨가 연락을 해서 비슷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게 이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기다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락을 해왔고, 네. 이 여성 사업가분, 이 사업가 이제 제보자 Y 씨에게 수표를 건네면서 사실상 회유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굉장히 됐고. 사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확 꺼내갖고 돈을 뭐 1억, 2억 정도 되는 큰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네, 뭐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하면서 돈을 확 꺼내서 네.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사건들이 윤우진 씨 사건도 지금 몇 개가 막 겹쳐 있고 참 기이한 사건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시사인에서도 이게 윤석열 후보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지금 뭐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윤우진 씨와 관련된 사건이 시작되게 된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의 친동생이 검사장인 윤대진 씨고요. 윤우진 씨의 친동생. 예. 예, 윤우진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현재 검사장이고요. 네. 뭐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 의혹이 존재하고, 네. 뭐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2012년 뇌물수수 수사 당시에 네네. 윤석열 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외에도 윤우진 씨가 검찰, 경찰 같은 곳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맥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이제 법망을 빠져나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그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공직기강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공직자 부패라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네. 아니 세상에 어느 공직자가 그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을 갑니까? 현직 공무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슬로건으로 가치로 내걸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일 처리를 했는지 그것이 선택적 공정과 상식은 아니었는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한상진 기자가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이 사건을 추적해 오고 계십니다. 또 좋은 취재 그리고 기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지난 한 주간의 외신 뉴스를 종합해 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소식이 많습니다. 몇 개나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최대한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소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 양자 회담을 한다라고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을 미중 간에 벌이고 있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6일에 이제 스위스 찌리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연말 이전에 화상 양자 회담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미중 정상이 2월하고 9월에 두 번만 딱 전화 통화만 가지고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뭐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래도 얼굴을 좀 뭐 화상으로라도 마주보고 하는 첫 번째 양자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워낙은 이제 이달 말에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정상이 다 참석할 걸로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좀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전망을 했는데 안 됐죠. 네, 최근에 시 주석이 안 가겠다, 화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결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신장, 홍콩, 대만, 남중국해 뭐 그리고 통상 문제, 글로벌 공급망 지금 요즘 불안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과연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 점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낙관적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합의점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는지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대중통상 정책 방향을 바이든 정부가 출범 9개월여 만에 처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네.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빨리 이행해라라고 또다시 미국 측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에다가 새로운 뭐 관세, 고율 관세 보복을 담은 무역법 301조도 가능하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2천억 달러 정도를 추가 구매한다는데 합의를 한 게 1단계 합의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절취라든가 제품 구매를 대가로 한 기술 이전 강요 같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맹과 함께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강한 압박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근데 중국은 또 1일부터 나흘 동안 총 149대 중국군 전투기랑 폭격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시켰거든요.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대만 쪽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만은 반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진입시킨 데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이유가 있네. 네, 여기에 대항하는 의미도 한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도발적 군사 행동을 멈춰라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중국은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볼 수 똑같은 있는 얘기인데 네, 서로 그걸 또 지간에.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갈등이 불거질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담이 과연 열린다고 해도 양측 관계가 그냥 더 악화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결책이 네. 미중 확실하게. 관계가 네. 그 타겟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더 악화시키지 말자 정도 네, 잘해야.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과 좀 관계를 좀 조율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래도 지금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중 관계까지 더 악화되면 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완화되면서 화상으로라도 만나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용일 가능성도 꽤 높네요. 네. 예. 자,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그룹인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미 한번 기사화된 적은 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청문회에 나와서 육성으로 얘기하니까 훨씬 네. 더 또 이 반응이 격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가 3일에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어요.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5일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 인물이 페이스북에서 5월까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영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아는데도 사람보다는 천문학적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은 17세로 높여야 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의회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마련해야지 이게 페이스북 보고 해결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난달 28일에 13세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라는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추진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정치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알고리즘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라고 이 인물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알고도 그랬다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페이스북이 나쁜 짓을 해요. 알고도 그랬어요라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 지금 미국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죠. 최근 네. 전 세계 지부에 현지 정보원 관리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네. 경고하는 비밀 전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사실 보안하고 방첩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보기관이 전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데 이게 언론에 노출된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CIA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CIA의 과도한 활동이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CIA의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자꾸 신원이 노출돼서 심지어 네. 처형되는 사건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에서 네. 정보원이 발각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 무슨 홈랜드나 뭐 이런 첩보 영화 보면 가끔 네. 이 정보원들 발각돼갖고 처형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만 네, 봤는데 네. 영화에서. 현실에서 네. 그대로 벌어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CIA가 너무 일을 못해서 문제다. 옛날에는 너무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과도하게 해서,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너무 못해서 문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전지현 외신 캐스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브리엘은 미카엘, 라파엘과 함께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어로 강한 사람, 영웅을 뜻하는 게베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웅 혹은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형은 가브리엘라.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강제 전역을 당한 다음 날인 작년 1월 22일 변, 가브리엘, 희수, 하사는 국민들 앞에 나서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기 상실 등이 군 인사법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의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여성인 변하사에게 남성 성기 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군 인권을 한 단계 높인 판결입니다. 그러나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경례를 올려붙이던 변희수 하사는 올 6월 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 있죠? 변희수 하사님. 오늘 판결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당신은 가브리엘이라는 세례명처럼 진정 강한 사람이고 영웅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안녕 가브리엘. 아니 안녕 가브리엘라.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개발이익 2,699억 원을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돌아간 몫인 2,699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분석한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시죠. 김남근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수익에 대한 분석 내용 발표하셨는데 오늘 전체 요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성남시가 개발이익 5천억을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SK 특정 금전식탁에 가입한 개인들이 그 4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대장동에 있는 택지
택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을 배당한 금액들이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화천대유라는 데는 12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 아파트 단지의 택지를 이제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네네. 분양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 분양 수익으로도 또 이제 막대한 것들을 얻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막대한 수익 중에서 한 2,699억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더 얻었다. 이제 그런 점들 저희가 분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얼마가 그쪽이 7천억을 더 벌었다, 어쨌다, 화천대유나 이런 쪽이 그거는 택지를 택지를 배당하는 택지와 관련된 지금 땅을 만드는 것을 가다듬고 땅을 정지 작업하고 이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나오는 분양 수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분양 수익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 수익에서 2,699억 원을 민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화천대유로 갈 게 아니라 공공 쪽에 남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분양받는 분들이 더 낮은 주택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많이 돌아가도록 되었었겠죠. 그렇죠. 분양가가 낮아졌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면. 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은 왜 적용되지 않았느냐 내지는 적용되지 못한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왜 대장동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특히 공공택지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네. 분양을 할 때 그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소득 능력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만큼 높게 책정하지 않고 그 택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를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제 분양가를 낮춰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네. 따라서 대장동이 이제 원래대로 이제 대장동은 원래 이제 LH가 공영 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 곳이었으니까 공공 택지였을 테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민간 개발로 이제 넘어갔다가 민간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공영 개발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네, 성남시 그랬죠. 의회에다가 이제 공사채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성남시의회는 또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새누리당. 예.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거로 가게 됐던 것인데요. 네네. 민간 합동 개발이 개발하는 택지는 공공 택지냐, 민간 택지냐가 명확지 않았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민간 택지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네네.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제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들이 다시 또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애초에 LH에서 했으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거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제도상. 네. 그런데 이게 민간 개발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개발로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갔는데 이 택지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상이 아닌 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거다. 이거는 제도적 허점입니까? 논란 자체가 없었죠. 예, 논란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였죠. 드문 경우였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거의 아마 처음 했던 경우이고, 네네. 최근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드문 네. 경우인데, 그럼 민간 합동 개발을 할 때 이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가 법에 명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도적인 허점이나 공백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간 합동 개발을 하면서도 공공이 지분을 51% 가지면 강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게 된 게 그 토지를 네.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이 택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네네.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제 한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토지 보상비도 줘야 되고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요. 네네. 근데 성남시가 이제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면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51%의 지분을 가지고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2년 만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막대한 개발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지주도를 희생해서 이거를 강제 수용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이제 당연히 공공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공택지로 보고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같은 걸 적용을 해서 공공임대가 한 30% 짓고 네.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뭐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이건 민간 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뭐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많이 짓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게 돼버렸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당시에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은 그 LH에서 계속 공영 개발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일단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는 이제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우리 그랬죠. 광명시 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네. 이제 2기 신도시 예정지들이 토지 투기가 많아서 그 공영개발 특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이제 100% 공영개발을 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운동을 해서 네. 판교가 이제 그 공영개발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 공영개발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서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네. LH는 사업을 축소해라. 그리고 민간이랑 경쟁하지 마라. 이라고 그래서. 그다음 오히려 민간을 이제 지원해주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 또 오히려 강제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택지도 민간한테 다 팔게 했거든요. 아유. 그 자체도 이제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그렇죠. 택지를 넘겨받은 건설회사들은 또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네. 많은 수익을 이제 얻었으니까요. 네네. 그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대장지구에서 민간 사업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네. 세력들이 이제 지금 화천대유에도 참여했던 이제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이게 이제 택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규모로 특히나 공공이 택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민간의 택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도록 하는 이게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개발 방법 자체가 이제 이런 대박 소위 화천대유의 대박을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기반 아닌가. 이런 도시 개발의 기본적인 이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개발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는 공영 개발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들을 좀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네네. 그 3기 신도시의 40%의 택지를 민간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제도화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이제 거기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비도 줘야죠. 거기 네네. 도로도 깔아야죠. 뭐 네. 전선도 지중화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그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줘요. 네. 주택도시금 같은 데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 LH가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데 LH가 돈 버는 가장 쉬운 방식이 강제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택지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40% 정도를 팔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뭐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는 또 54%를 민간한테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공개발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네요. 이제 공공택지를 팔지 말고 네. 만일 이제 그 개발 비용이 안 나오게 되면 재정이나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 네네. 그러게 되면 토지 비축공사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 토지 비축공사가 그 택지를 사주는 거죠. 네. 비축해 그러면 놓고. 개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비축해뒀다가 다시 LH나 뭐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여력이 되면 토지 비축공사로부터 토지를 사서 다시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그 중산층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공이 토지를 수용을 했으면 민간한테 다시 넘기지 말고 직접 개발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토지비축공사 같은 별도의 공사를 설립을 해서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서민들을 위한 저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큰 기조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제 수용을 남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문제는 강제 수용을 할 때는 또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도 짓고 싸게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니까 강제 수용합니다. 이렇게 놓고 뒤에 네네. 가서는 그걸 민간건설회사한테 팔고 또 민간건설회사는 또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네. 이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앞에서의 그 강제 수용할 때의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이런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네네. 않으면 또 대장동과 같은 특혜 시비들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좀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공공에서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고 나면 토지 임대부 주택,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지어서 민간이 뭐 이렇게 그 임대 그 팔도록 하되 다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강제 수용을 해서 택지를 마련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지만 네네. 그래서 마련이 된다면 이제 그 공공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이제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주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낙후된 이렇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용만 방식이 아니라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층혼합형의 굉장히 질 좋은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네. 영미권 국가들, 영연방 국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네.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계속 갖고 있고 네.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서민과 중산층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너무 주택 가격이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그렇죠. 공공이 갖고 있으니까 한 3억 원 이하로 그렇죠. 분양을 할 수가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네. 토지 임대부가 가능하려면 토지를 공공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100% 공영개발하자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네. 박상하이 의원은 뭐 적어도 80% 이상은 이제 공영개발해야 된다. 즉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의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공공택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논의도 활발히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핵심적으로 하여튼 그 토지 수용 방식으로 공권력을 도용해서 토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기왕지사 토지가 수용됐으면 그것은 공공의 소유로 가지고 공공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능하려면 이제 네. LH가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네네. 때는 이제 사업에 부담이 많아가지고 판교를 네. 한참 개발할 때 이제 비용을 많이 들였으니까 네네. 그 짜투리 땅이었던 이제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포기할 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크니까. 그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금 조달을 막았죠. 그때 한누리당, 새누리당 쪽에 그렇죠. 있는 의회에서. 예. 성남시가 하려고 그러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건 또 성남시 의회가 막았고. 네. 당시에는 이제 그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쪽이 다수였으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그러게 되면 또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들을 자본금의 3배로 막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LH 지금 사태가 난 것도 LH가 너무 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나 비리도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지방과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네네. 지방도 이제 자체적인 공영 개발을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도시개발공사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투자심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 그때 공영개발로 못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문제의 진단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측근이냐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기점으로 해서 시민사회 진영과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가 입법화돼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말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조. 정을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 의견 수렴해서 함께 상근 장원을 선정해 볼 생각입니다. 총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투표하는 거니까요.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니까. 네네네. 우리는 그럼 굉장히 불공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못을 봤네요. 3명이면 그 담합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과정입니다, 과정. 굉장히 그 불공정 이런 거에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야죠. 네네네. 자,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선물이 여러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TBS의 특성상. 네. 예. 자, 그럼 첫 번째 말부터 이게 정말 여러 사람 한 방에 보냈던 또 대한민국 여성을 전패시켰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한 방에 여럿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절반을 보냈어요. 여성 전체를 다 보내버렸어요. 자,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는 집사람- 운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자, 그냥 뭐 사실의 기술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묘한 이 차별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얘기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우리 정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제 이제 KBS에서 나왔던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6차 토론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날 유승민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집요하게 이 무속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유승민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분께서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잘 안 만나지만 장모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여성들은 비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좀 의존한다.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분하신 것 같고요. 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송에서 또 다뤘지만 문과생분들도 한번 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보내셨어요. 맘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과 출신 여성분들은 2번 상처 받으셨겠어요. 문과 출신 여성분인데 손노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럼 또 아프리카 가라고 아프리카로 가셔야 되고. 네. 혹시 또 청약 통장을 모르는 분이 또 계시다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뭔가 뭐 대구가 아니었으면 다른 지방 같았으면 폭동이 일어났다. 네, 밀란이 일어났다. 네, 120시간 노동 얘기했다가 손노동은 아프리카도 안 한다. 손발 쓰는 거는. 그다음에 문과 뭐 그 인문학은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다. 네. 대충 뭐 이렇게 곁들여서 해도 되는 공부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이거는 저는 사실은 그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네,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 딱 잡아떼고 그다음에 마치 그것을 비합리적인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은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무속에 대해서도 비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성에 대해서도 비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윤 후보의 이 토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할 때 본인의 논리를 강조시킬 때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비하 표현을 쓴다던가 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 이제 그것도 제주신 것 같아요. 예. 그 김진애 의원이 그렇게 참 그 딱 찍어서 얘기를 했더라고. 반대파 참 잘 만든다. 제주할까.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소위 이제 역술인 이런 쪽 얘기가 하다가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포털에 윤석열 역술인 뭐 이렇게 검색하면 멘토, 스승, 뭐 도인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쫙 떠요. 네, 맞습니다. 뭐 주간조선에서 뭐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하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술인과 함께 대동에서 만났다. 좀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네. 뭐 김종인 박사는 수십 년 된 사이에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뭐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사이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된 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생각해 보면 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홍석현 이 중앙일보 회장과 만났는데 그때 이제 홍석현 회장이 역술인을 대동했다. 좀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가 윤석열 그 인터뷰 후보의 봤어요. 멘토라면서 이 천공승인가요? 뭐 그분의 천공스님, 천공스승, 스승, 스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또 고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멘토라고 그러고 한 달에 뭐 한 2번씩 만나서 대처법을 세상살이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본인이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유승민 후보랑 막 신랑이 뭐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뭐 그다음에 뭐 악수를 뿌리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했다 뭐 이런 건 이야기로 지금 양 캠프가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자면 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 토론회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달려가듯 다가가서 왜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서 따져 물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언쟁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 윤 후보는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유튜브를 보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항의하면서 이러니까 기존 정치가 문제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당신이 뭔데 그러냐 당신이나 잘해라 라면서 서로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제 윤석열 캠프는 격한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었고 뭐 따지거나 항의할 이유도 없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자 오히려 유 후보가 좀 불편해하면서 뿌리치고 갔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CCTV나 아니면은 TV 그 영상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방송 끝난 직후라 마이크를 차고 있었고 오디오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그 저도 정법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네, 저도 그 불가피하게 찾아서 봤는데 그분 지금 채널이 엄청 떡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아니 이게 한번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추천이 떠요. 근데 작년 3월 달에도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3월 달 것도 이게 풍모도 대단하세요. 흰 옷을 입고 긴 머리에 수염도 길게 누가 봐도 도인의 풍모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뭐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인간의 본질은 신인데 이제 동물의 육신을 뒤집어 쓴 거다라든지 뭐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은 이제 그때 이제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누구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이 맞는데 이제 뭐 별개의 뭐 인격체다. 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 소개한 블로그도 봤는데요. 이 뭐 굉장히 뭐 차원을 달리하면서 공부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대요. 하루에 15분 주무시고 4차원도 가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얘기는 또 이따가 우리 김윤철 교수랑 대통령과 정치인과 소위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지구를 떠나. 어디 공주님이나 만화 캐릭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의 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건지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지구를 떠나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다 이 토르로 싹 쓸어서 제가 집에 보관하는 관으로 넣어서 묻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자꾸 이제 희화화되고
이 웃긴 해프닝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러니까 개콘이 없어지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그맨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합니다, 조금.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KBS TV 토론회에서 안상수 후보가 여당 후보의 얼굴 사진을 찍는 등 이 과격한 발언과 퍼포먼스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소개 시간에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얼굴 사진을 들고 나와서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하면서 이재명이라고 3번 연호하더니 그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찢은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자신을 뽑아준 성남 시민의 5천억 원을 갈취하고 마피아 두목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라고 이제 외친 내용을 방금 들으신 겁니다. 이제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국민들이 허탈하고 답답하다면서 저한테 토르 망치를 보내줬다. 예, 이름이 멸리르라고 하거든요. 이 망치 이름이. 자, 근데 그걸 들고 나오셨어요. 진짜로 선물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어 보이면서 이재명, 권순일 이 나쁜 놈들 이 지구를 그냥 떠나라고 하면서 자, 안상수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관도 가지고 나왔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 네. 예.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 다 때려잡겠다. 망치도 같이 들고 나갔거든요. 이제 망치로 기득권들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이 관에 넣어 보내겠다라는 또 발언도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 포탄 상수냐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포탄 상수는 다른 분이시고요. 창원시장 하신 안상수. 이분이시고요. 이 안상수 인천시장 하셨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가지고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에게 보온병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계속 이제 혼재가 되더라고요. 보온병 상수는 창원. 근데 두 분이 나이도 같고요. 출신 학교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동시에 국회의원을 했던 적은 15대 국회 딱 한 번이었다고 해요. 좀 활동 공간이 좀 달랐는데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분위기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두 상수가 같이 학교 다니셨을 때 한 분은 보온병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고 웃게 만들더니 한 분은 망치를 들고. 자, 이게 참 씬스틸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일단. 개그맨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많이 위협을 당했죠, 이미. 그리고 실직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일단 이미. 자, 이게 개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밈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러니 개콘이 없어지지? 라는 상황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상황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한 상황이지 않나. 사실 정책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좀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 어떻게든 좀 눈에 띄어볼까 하는 퍼포먼스,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만 자꾸 회자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좀 이 개그맨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은 참담한 기분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항상 이런 퍼포먼스로 그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분은 허경영 후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세 번째 출마하면서 행주산성에서 그때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나타나서 장군 옷을 입고 나타나셨죠. 선언했었는데 그때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를 입고 선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등장은 백마를 타고 장군 옷을 입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허경영 씨는 계속해서 이른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일종의 좀 논란을 좀 유발하면서 이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는 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좀 화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노출된 전화번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허경영 토론 게임을 개최한다 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편승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 선점 능력은 확실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안상수, 안철수, 이재명, 안상수 들어갔습니다. 토르상수님 들어갔어요. 거기 둘이 만나서 정치협약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에 참가한 분들께는 정신교육대 면제권을 제공한다. 도둑놈들을 모조리 정신교육대에 입소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소를 찾아드리겠다. 면제권 받으러 가야 되지 않나. 이제 허경영 대표는 이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 내지는 셀럽 정도가 되지 않나. 네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여자 배구 김희진 선수가 이런 말 했네요. 네. 김희진 선수 굉장히 인기 많은데요. 이 김희진 선수 한겨레 22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취재진이 이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질문을 짜려고 이 김희진 선수의 다른 인터뷰 내용을 좀 봤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지없이 이 김희진 선수가 머리가 짧은데 이 짧은 머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희진 선수한테 머리를 길러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희진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다. 머리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또 여성스럽고 남성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머리 긴 남자한테는 머리 길다고 뭐라고 하진 않잖느냐 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이 김희진 선수는 처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아서 경기력에 영향을 덜 미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화장실 갈 때 누가 쳐다보면 여자예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21년이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네. 왜 여성 선수만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는지 물어보니까 민소매 유니폼은 선수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공격할 때 불편하기도 하다라면서 어느 팀이 좀 선도적으로 변화를 좀 터뜨리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2020년 한국 배구연맹은 여성 선수 유니폼 규정을 남녀 구분 없이 허리와 길이는 헐렁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몸에 잘 맞아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는데요. 배구 팬들이 성차별적이라고 이제 항의를 해서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실제 경기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기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문제네요. 네. 자, 나는 단발을 주장하는 것이 하등 새 사상이나 주의를 표방함이 아니오. 또한 일시 신유행에 감염될 기분으로나 양풍 중독으로서 주장함이 아니외다. 실생활에 임하여 편리하고 또한 위생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이점을 발견한 까닭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는 것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외다. 여자의 단벌도 역시 그렇습니다. 1925년 잡지 신여성에 쓰인 주세죽의 글입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김건휘님 노력상으로 김건휘님입니다. 네. 노력상으로 안상수 씨 장원 주시죠. 7984님 2번 마블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안상수에게 한 표. 정치의 격이 아무리 떨어진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전국의 상수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컷오프를 안 당하시려고 다른 걸 커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습적 의미인가요? 다른 걸 찢으면 본인이 컷오프가 안 된다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인지도 싸움이라고 흔히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3위는 누가 인지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황교안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인지도 싸움이라고 하는 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고들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토르상수님께서. 자, 대략 지금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상근 기자님 누구? 저도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를요. 왜냐면은 그 굉장히 쓸모가 많은 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안상수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마치 대세 편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처음부터 저도 안상수 후보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는 어디 만화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많이 보던. 그리고 또 이거 지구를 떠나가거라. 이건 또 과거에 김병조 씨. 김병조 씨가 하셨던 그 개그. 굉장히 많은 코드가 합쳐져 있어요. 토르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옛날 개그도 있고 관자 들고 다니는 건 뭐 어디 뭐 서부 영화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관 들고 다니면서. 얼마 전에 어디였죠? 어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관짝 들고 춤추는 게 유행해가지고 관짝 밈이 유행했던 적은 있었죠. 네네. 관짝 소년단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 의견도 그렇고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토르상수님의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지구를 떠나거라 이걸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뭐 지금 상근 장원은 결정을 했지만 의견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10분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장원,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정치, 대통령의 자격 시리즈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 정치권에서 왕,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이게 한번 유행을 했었는데 영화에서 손바닥 왕 이번에는 이게 됐어요. 그리고 윤 캠프에 무속인이 개입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도 그 유승민 후보가 언급했던 분들을 구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네. 듣고 찾아보고 듣고 이랬어요. 정법. 네. 네. 아니 굉장히 이제 딱 9분에서 12분, 13분 사이인데 네. 굉장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8분 30초 이상이 넘어가야 중간 광고가 붙습니다. 아. 다 이 계산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네. 도인의 풍모를 하고 계시던데. 네. 아니 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 그냥 에피소드인데 저걸 네네. 저렇게 그 내부 경선의 주요 이슈로까지 키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유 제공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저는 한 번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네. 저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평을 내시는데 비판을 하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다면서요. 왕자? 네. 3번 했죠. 3회, 4회, 5회 토론에서. 이게 왕자가 3변이라서 이렇게 3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3, 3번.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 그리고 뭐 지지자가 써준 거, 이거 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아직 이 뭐를 주제로 해서 싸워야 될 곳, 경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홍준표 의원하고는 뭐 부인 이름, 뭐 속옷 색깔, 빨간색 속옷 네. 입지 않냐, 네. 개명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역대급이에요. 이번 그 국민의힘 그 내부 경선 과정은 네네. 어떻게 저렇게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네네. 뭐 또 그 무속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몸싸움까지 했다는 시비까지 나오는 유승민 후보랑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냐 아니면 악수를 뿌리쳤느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후보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특강도 제가 모셔가지고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네네. 지금 요새 학생들이 그런 후보가 막 그런 몸싸움 했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또 무속을 중심으로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유승민 후보도 뭔가 파이팅 있게 가야 된다. 너무 점잖고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것 같은데 사실 무속신앙으로 가장 곤욕을 치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취임식 뿐만 아니라 오방색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광화문 구판이냐 막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문화 강국을 주장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요새 그 민속학이 떠요. 그럼요. 그래서 뭐 무속이라는 거 저도 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단 어떤 특정 종교에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을 국가 지도자가 보이거나 하면 어려운 나라란 말이에요. 다종교 사회이고. 그래서 또 그나마 한국이 그 국가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갈등이 약한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라보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 문제들을 정치가 자꾸 이렇게 동원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판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광화 구판 뭐 이럴 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런 쓰는 정치 용어라든지 그 퍼포먼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적이고 이런 부분 아니냐. 뭐 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명언도 많이 남기셨잖아요. 네, 우주의 기운. 예,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것도 쓰시고 강렬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뭐 이런. 네.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 후보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 차순실 게이트도 결국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최태민 목사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주술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가까운 유명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취임식을 그렇게 열고 그래서 더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한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처럼 첨단 기술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무속신앙이 부활한다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고 또 홍준표 후보 말씀에 따르면 홍콩에서도 그 왕자 썼던 것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고 하고 근데 사실 레이건 전 대통령도 점술과 예언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레이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여러 있어요. 그 프랑스의 미테랑도 그랬고 했는데. 미테랑도? 네, 그럼요. 사회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낙가소네도 그렇고. 낙가소네. 예, 일본의 낙가소네. 예, 그다음에 스탈린도 그렇고. 하여간
세계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 점성술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주술 신앙에 좀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들어보세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주로 이제 낸시 레이건 부인께서 이제 날을 잡아주신 거래요. 그 점성술사를 만나서. 그런데 어느 날 한 거냐. 예를 들어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네네.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네네. 이제 핵무기 감축 뭐 이런 군축. 네, 그랬죠. 이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 강한 기운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있는 날을 길이를 잡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상회담 날짜를. 그렇죠. 정상회담 날짜를. 그래도 핵무기 감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레이건도 그랬죠. 고르바초프 프랑스 미테랑은요. 또 어떤 날을 저 점성술사한테 들어서 적었느냐. 유럽 통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민 투표 날짜를 점성술사한테 받은 거예요. 참.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단 레이건 그다음에 미테랑 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에 자기 대통령 되냐 마느냐 기운을 받겠다 뭐 이런 시비가 있을 왕자 이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집중을 했으면 단 1%, 0.5%의 가능성이라도 높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공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레이건이나 미테랑 등은 자기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유럽 통합 될까요 아니면 저기 군축 성공할까요 뭐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좀 뭐 질문의 격이 좀 다르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주로 저기 주술 찾아가고 하는 분들이 후보보다는 주변 분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줄 어디에 서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설까요? 저기에 설까요? 사실 그때 저는 그 기억이 있는데 2017년 그 탄핵됐을 때 2016년인가요? 참. 탄핵됐을 때 그 유명한 흑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라스푸틴이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 라스푸틴 제정 러시아 시절에 국사같이 모셔지던 점성술사 무속인이었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게 이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지혜를 만들지 못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묘책은 안 생기고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점성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러시아 라스푸틴도 얘기하셨지만 주로 제국이 멸망할 때 우리 고려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신돈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라가 이게 선도국가 가자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하는 그런 현상도 아닌가. 그런 생각 걱정도 들어요. 자, 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까지는 들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중요한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이 무속인 의견 듣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기 묘자리 바꾼 건데 이거 많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아주 유서가 깊어요. 이해창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셨죠. 이제 이분은 저기 이회창. 이회창. 이분은 네 번인가? 세 번이나 세 번. 조상묘를 옮겨가지고 화제가 됐었었고. 또 한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계속 낙선을 하다가 부모님 묘를 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같은 곳에 모셨더니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아버지께서는 저기 하이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는 포천에 계셨대요. 근데 이걸 용인에다가 합장을. 그랬더니 또 무슨 소문이 났냐. 용인이 아주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지관을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땅에 이제 풍수를 봤다 이런 건데 사실 저희도 뭐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몇 자리 보고 할 때 보죠. 그 땅에 물이 뭐 많은 땅인지 아닌지 등등.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또 거기에다가 몇 자리를 옮겨서 됐고 또 낙선하고 뭐 그랬겠어요. 뭐 선후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의 요인은 DJ 피연합했죠. 그렇죠. 이인재 후보 나와가지고 표 분열됐죠 보수 쪽. 거기에다가 IMF 터져가지고 김영삼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준비가 많이 경륜이 오래되신 분이고 이런 게 승인인 거지. 그 자리 옮겨서 됐겠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 풍수에 아주 초연한 인물.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이 아주 역시 그 큰 정치인이었구나. 거산. 그렇죠. 아오가 거산이셨는데.
이제 풍수 대가가 그 거산이라는 아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 낙선된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네. 뭔 소리냐고. 대통령은 민심이 시켜주는 거지 무슨 저기 그 아오가 뭐냐 아니냐가 시켜주냐. 그래가지고 이런 지하에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네. 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될 텐데 그 국힘의 또 큰 어른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민정당사 관운동에 정한 것도 다 뭐 풍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저 뭐 이명박 후보도 그랬대요. 그저 안국 포럼이라고 했을 때 딴 데다가 그 정두원 전 의원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네. 어디 이제 캠프 차릴 때 딴 데다 차리려고 그랬는데 그 조계사 그쪽에 종로에 차려야 된다고 안국동 그쪽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풍수가 얘기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들 뭐 사연이 하나씩 있네요. 사실 진짜 정치만큼 예견하기 힘든 장이 별로 없죠. 네. 더군다나 한국 정치는 더 그래요. 네.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네, 여기에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많이 해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지든 간에 대선 후보들이 가져야 될 그러면 각자 뭐 종교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신념 뭐가 돼야 될까요? 그냥 대통령 정치 뭐 큰 정치 하실 분들의 신앙은 민심이어야죠. 아까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 그거는 우리 저 정치 후배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민심이다. 네. 그리고 자꾸 정치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저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정치는 내가 민심을 따라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에요. 예견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유리한 게 이걸 거다라는 그런 예측 속에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 근데 그때 다 신앙은 뭐 민심이죠, 민심. 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이 말을 남깁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건 풍수가 아닌 민심이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의 신앙은 민심이어야 한다. 민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 들어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대통령의 신앙은 민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김인철 교수와 대통령의 자격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